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또 하나의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2024년도 12월 달에 고정성에 대한 그 법리를 폐기한 이후의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 판례와 다르지 않은 그런 판례로 보시면 되고요. 고정성을 폐기한 판례의 내용의 연장선이 있는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의 단체 계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의 종류를 이제 만들었고요. 임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판결을 위한 그 임금 종류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수당과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수당은 월 출근일수가 15일이 안 되는 분들은 반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별로 체결했고요. 복지수당은 월 출근일수가 15일이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단체별로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수당이 있어요. 이 장애인 수당은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구조고, 월 출근일수가 15일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단체별 체결했습니다. 자, 상여금은 연간 600% 지급하는 것으로, 원래 실제 사례에서는 800%인데 그냥 간략하게 짝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각색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상여금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체별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통상임금이 이제 범위가 중요한데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이다, 여기에 대한 합의를 한 거죠. 자, 합의 내용을 보니까 기본급 이제 통상임금으로 보는 구조고, 포함되는 구조고, 직급수당, 근속수당 포함을 시켰고요. 복지수당 포함을 시켰고요. 장애인수당 포함을 시켰고요. 예, 상여금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나중에 결론을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요거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고요. 판례에서는 장애인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례가 이해했습니다. 상여금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판례를 보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1급제 근로자인 갑이 있었습니다. 이 갑이 상여금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여금을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통상임금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서 주휴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왔는데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이걸 청구를 않겠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월급석에 그냥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1급제라든지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이제 산정해서 지급하거든요. 근데 상여금이 빠져 있으니까 적은 주휴수당을 받았겠죠. 포함을 시키게 되면 주휴수당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요걸 청구한 이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논쟁은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월 출근일수가 15일이 안 되게 되면은 지급하지 않거나 반액을 지급해요.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 일을 했으면 다 임금을 지급해야지, 며칠 근무하지 않게 되면은 안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이런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거냐. 특히 상여금은 이게 제일 중요했죠. 실제로 논쟁이 심했고,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건데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고요. 자, 이건 조금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이전 판례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지금 판례에서 조금 더 정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거든요. 이런 조건을 붙였을 경우에 재직조건부 혹은 근무일수 조건부의 임금, 자, 이런 임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2024년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이미 중요한 판례 법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네 번째도 중요하죠. 자, 통상임금에 대해서 그러면은 통상임금이 포함돼야 되는 건데 포함이 안 되는 식으로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단체 계약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즉 건건히 판단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인지, 자, 이에 대한 판례 법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미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이제 다시 산정해달라 청구를 했잖아요. 과연 이런 식으로 주휴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 여기에 대한 문제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나와있던 판례 법리를 조금 정리하고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이 판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제 판례가 정리를 했죠. 통상임금은 우리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사실은 시행령에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중요한 권리인데 법률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통상임금을 시행령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것은 조금 이 통상임금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행령에서 이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소정근로의 대가다. 그리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정기성과 일률성을 가지고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정근로의 대가가 중요한데 이게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 사실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면은 이게 통상임금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판례가 장애인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판례가 볼 때는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하고는 좀 무관한 거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정기성과 일률성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징표인 거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 이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준 그런 판례의 적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그런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임금을 지급할 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며칠을 근무해야지만 지급한다든지 혹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게 왜 논쟁이 심했냐면 이런 거 줍니다. 상여금을 자 이때 지급하는데 이때 재직을 하고 있어야만 지급합니다 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지금까지 근로한 게 있는데 아무리 중간에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퇴사한 근로자한테 근로한 거는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게 되면은 이거 임금 채권을 박탈한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식의 논쟁이 생긴 겁니다. 과연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할까 이 문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거 앞서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된 케이스죠. 우리 판례가 임금 지급할 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원칙을 보시게 되면 임금에 대한 다양한 구조, 체계, 유형, 내용, 임금 총액 이걸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임금에 대한 조건도 노사 간에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닌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임금에 대한 조건이 강행 규정에 어긋난다,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나쁜 일을 해야지만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식의 강행 규정 위반이라든지 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임금에 관한 조건도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시각입니다. 그럼 이게 재직 조건부를 부과한 것은 뭔가 우리가 받아야 될 임금을 뺏어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판례는 요거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라든지 임금의 지급 대상 이걸 정하는 그런 기준인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한테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 받아야 될 임금을 뺏어가는 이런 게 아닌 거다. 이렇게 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이 내용들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불법이냐 그렇진 않다. 판례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이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 문제예요. 자, 그랬더니 판례가 통상임금은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것인지 부과된 조건을 성취했는지 관계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그냥 계약서상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정해진 소정근로를 했으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이러면 이게 통상임금인 것이지 조건이 붙어있다 혹은 조건을 성취했다 이건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지 조건의 문제가 아닌 거다 보게 돼요. 물론 이 조건 자체가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소정근로의 대가라든지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참조를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15일 근무 안 하게 되면은 안 받는 거죠.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실제 이 조건을 성취했냐 안 했냐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조건을 붙였다든지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이걸 받지 못했다든지 이랬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판례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직 조건부, 재직을 하고 있으면 지급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게 통상임금인지 문제예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근로하고는 구별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소정근로, 실제로 계약서로 합의한 소정근로를 했으면 지급했다 이러면은 이게 통상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걸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재직과 퇴직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소정근로를 하게 되면요, 재직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 이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가 되겠죠. 그래도 퇴직하게 되면 안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안 줄 수 있죠, 그죠?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퇴직은 실제 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정근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근로하지 않게 되면은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하고는 개념상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이런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과는 무관한 거다. 따라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재직 조건부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일수 조건부가 있죠. 15일을 근무해야지만 지급하고 15일을 근무하지 않게 되면 반액을 지급하든지 혹은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거죠. 자,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한마디로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근로를 했냐, 이 조건을 성취했냐, 이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실제로 이 근로를 했으면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임금은 통상임금성이 부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근로자가 실제 15일을 근무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이 근로자는 이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이걸 갖추고 있는 거죠. 조건의 부가 여부라든지 조건의 성취 여부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 조건부의 임금은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해서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으로 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 조건부를 정했습니다. 이제 한 30일을 근무하면 얼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0일은 소정근로를 초과한 임금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넘는 추가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이 아닌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조건이 돼야 되고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소정근로의 대가를 넘는 추가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자, 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장애인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부정했고 상여금은 원래 소정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체배약에서는 장애인 수당은 통상임금이 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했고 이제 합의를 했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안 되는 것으로 합의했거든요. 그런 합의가 효력이 있는 거냐 이거죠. 자, 그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법 내용이 근로기준법 15조를 보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15조는 이 법으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법보다 떨어지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잘 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고 떨어지는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무효가 된 부분은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이런 식의 이 법의 강형적이고 보충적인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15조의 기본 취지는 법이 있는데 노사간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법보다 떨어지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해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15조를 규정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 15조의 내용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조를 위반했어요. 정확하게 위반한 게 아니고 미달된 거죠. 자, 미달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노사간의 합의는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자,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자, 이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애인 수당은 이게 포함이 됐고요, 단체벽으로. 상여금은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법으로 이해하시게 되면요, 장애인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게 돼야 되고, 자, 상여금은 포함돼야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함께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수당에 대한 합의는 뭐 합의된 거니까 안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을 빼고 상여금 포함한 근기법상의 통상임금 이제 액수 요걸 보고 그다음에 장애인 수당이 포함되고 상여금이 빠진 이제 단협상의 통상임금 액수 요걸 비교해 가지고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장애인 수당에 대한 합의가 있으니까 이 합의는 존중해야 되고 이건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장애인 수당은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합의한 거죠. 상여금은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합의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로자한테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는 거예요. 합의가. 이런 경우에는 법상의 통상임금하고 자, 단협상이나 지역규칙상의 통상임금을 함께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미달되는 범위 안에서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목별로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애인 수당은 뭐 이게 고려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자기의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1급제 근로자분이 주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자, 주휴수당은 원래 월급제 같은 분들은 이걸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거의 월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산정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런데 1급제 같은 분들은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주휴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 거냐? 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수당인 거죠. 이게. 자,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휴수당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시급제나 1급제 근로자분들은 자, 자기가 받는 이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속에 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인데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휴수당도 올라가겠죠. 따라서 이미 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하고 다시 계산한 주휴수당 액수가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당연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1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단체 배약에서는 자, 장애인 수당은 포함을 시켰고 상여금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자, 장애인 수당을 이제 포함시키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소정근로의 가치평가가 무관하기 때문에 장애인 수당은 빠지는 거죠. 상여금은 재직 조건부의 그런 내용이지만 그 조건의 어떤 존부라든지 성취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소정근로에 대한 거죠.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요 단협과 근로기준법 전체를 비교해서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도 이게 포함되지 않는 곳으로 고려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자, 요거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수당은 유리한 거니까 내가 이거는 포함시키는 걸로 다시 산정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즉 우리 판례 입장은 이렇게 장애인 수당을 빼고 상여금만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계산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장애인 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내용으로 다시 좀 비교해봐라 이런 식의 판례를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는 이제 2024년도에 전합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를 확인한 판결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어떤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한 조건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조건의 부가여부라든지 성취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도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 판례 법리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효가 되는지는 근로기준법과 단체배약을 비교해서 유리한 거 불리한 게 있을 경우에도 그냥 전체적으로 종합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는 거.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